안녕하세요. 골라본 세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도 김민석 에비에이션 위크 특파원 모시고 이번 이란 전쟁의 기술적인 양상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드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이 드론과 AI가 결합이 되면 정말 무시무시한 무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표적을 정하거나 직접 조정하지 않아도 AI가 목표를 설정하고 직접 공격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 이란 전쟁에서도 이 기술이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미 AI를 사용한 드론 기술은 몇 년 전부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AI 특성상 이제 물리적인 실체가 없다니까 눈에 잘 안 띄는 건데 이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는 이제 저거의 그 안티 드론, 그러니까 드론의 전파 방해라든가 이런 재밍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재밍에서 전파를 수집 못해도 스스로 적을 추적할 수 있는 이런 자동 추적 기능 같은 것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이런 드론 자체,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비행체가 AI 적용하는 거 말고도 드론을 어디에다 무엇을 날리고 몇 개를 날릴지,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미션 플래닝이라 하는데, 옛날에는 이 작전 계획을 장교들이 세웠다면 지금 현재는 이런 것도 다 AI를 사용해서 광범위하게 쓰는 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여기에 대해서 관련 연구가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위험성이라든가 우려 사항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건 사실이죠. 사실 이번에 굉장히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가진 게 하메네이와 이란 지도부가 회의하는 장소를 미국이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그 부분을 폭격을 하면서 이제 모두가 폭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점을 공습하는데도 AI가 직접적으로 활용이 됐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최근에 마두로 체포 작전과 하메네이 암살 작전, 여기서 AI 활용이 굉장히 많이 됐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는데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다소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네. 다만 이제 해외 외신들이 군 관계자를 취재해서 얻은 결과는 대략 이랍니다. 뭐 옛날에도 정찰기, 위성 영상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네. 옛날엔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어떤 게 진짜 정보인지 혹은 요게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알기가 힘들었어요. 네. 근데 인공지능이 도입되니까 이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이 다 높아져서 네. 마두로 체포 작전 같은 경우에는 마두로가 평소에 이동하는 동선이라든가 생활 습관 같은 것을 대규모의 자료로 분석해서 어떻게 있을지 예측을 했다고도 하고, 하메네이 이번에 그 공격 작전 같은 경우에는 하메네이가 올 때 차량이 어떻게 가는가, 그러니까 하메네이 측근이라든가 경호원들의 이동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CCTV로 미리 파악했다. 그러니까 테헤란 시내에 있는 CCTV 영상들을 이스라엘과 미국이 미리 해킹해서 가진 다음에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메네이가 어떻게 하면 안 오는지에 대해서 미리부터 패턴을 인식해서 AI가 지금 하메네이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 알고리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AI는 데이터와 결합돼 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무심코 넘어갔을 데이터를 이제 빠르게 분석하고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누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뭐 하메네이가 이 습관이랑 관계가 있다가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그 어느 때보다 공격을 결심과 이제 표적을 획득한 그 과정이 엄청 짧아진 것이 전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드론이나 미사일에 직접 AI가 장착이 돼서 본인이 이제 경로를 막 계산 바로 해서 이제 여기서 폭격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데이터를 다 모아서 그걸 어떤 최적의 어떤 시나리오 내지는 알고리즘을 하는데 AI가 활용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으로도 작동하는 AI가 실제로 존재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각 군대에서는 이 사용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이제 좀 비밀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서 취재를 하는데 해외 언론도 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저도 이제 외신을 봤더니 이번 그 전쟁에 활용된 그 AI 시스템이 팔란티어사의 고담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까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고담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했나요? 네, 팔란티어의 고담 시스템 말고도 이스라엘 만든 라벤더라든가 가스펠, 뭐 그러니까 헤즈볼라라든가 팔레스타인 공격에 사용됐던 여러 가지 툴들이 많다는데 구조는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팔란티어 자체는 사실 LLM,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챗GPT라는 이런 걸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만 네. 데이터를 AI랑 연결하는 중간 중개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군사 정보를 AI가 사용하기 쉽거나 인식하기 쉽게 이렇게 가공을 일단 먼저 한 다음에 네. AI 그 LLM에 이 데이터를 던지고 나온 결과물을 지휘관들이 판단하기 쉽게 화면과 이제 그 정리된 화면으로 찾는데, 이게 말은 어렵지만 사실 눈으로 보면 그 실제 화면을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카카오 택시라든가 배달의 민족, 우리 어플 같은 거 주문해가지고 이제 물건을 주문하거나 네. 아니 택시를 잡을 때 가장 가까운 택시를 찾아가지고 배차를 하고 택시가 어디에 오는지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요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이라든가 노트북에 적이 어디 있고 이 적을 어떻게 공격해야 되고 그다음에 적이 어디로 갈지 예측하는 것이 어플 화면에서 다 보여주는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담 솔루션이고 요게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관련된 비슷한 기술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담 시스템 외에 엔트로픽의 클로드도 또 활용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고담 시스템과 클로드는 활용 방식이 조금 다른 건가요? 네. 팔란티어 자체가 LLM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한테 줄 정보를 어떤 정보를 줄 것인지 그리고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을 어떻게 화면이라든가 아니면 리포트 형태로 제공할 것인지 가공한 역할이고 실제로 데이터를 계산한 것이 클로드입니다. 네. 지금 이제 클로드의 군사적 활용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데 클로드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바로 코딩 분야입니다. 즉 주어진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결과물을 산출해 가지고 그 작동 가능한 신뢰성이 있는 문장을 만드는 게 결국 네. 코딩이거든요. 요게 군사 작전과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미국 전쟁부에서 이걸 좀 사용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클로드가 문제가 지금 되는 것이 이란 공습 직전에 사실 미국 정부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와 또 이제 미국의 전쟁부가 엔트로픽사의 클로드를 쓰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이에 대해서 또 엔트로픽이 굉장히 이제 반응을 내놓기도 했는데 과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처음 문제의 시작은 이제 마두로 체포 작전이었습니다. 언론에서 마두로 체포 작전 때 클로드를 사용해 가지고 마두로의 동선이라든가 아니면 공격 목표를 산정하는데 그 클로드의 LLM이 공개되었다. 이게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엔트로픽 그러니까 그 클로드의 제작사 측에 네. AI 가이드라인을 없애고 클로드를 모든 학법적 용도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라는 최후 통점을 냈습니다. 네. 왜냐하면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 조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완전히 없애고 살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이렉트로 낼 수 있도록 이런 요청을 군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죠. 네, 네. 그런데 엔트로픽의 CEO 다리오 이모데이 같은 경우에 절대적 레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정부랑도 협상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있었는데 첫 번째로 클로드가 미국 시민에 대한 대규모 감시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네. 두 번째로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살상 무기 체계에 클로드가 통합돼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으로 현재도 갈등 중입니다. 그리고 전쟁부는 이제 다리오 아모데이 이런 입장에 대해서 비애국적이고 워크한 좌파적 발상이라고 아주 네. 노골적으로 지금 맹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클로드의 성능이 굉장히 이제 뛰어나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도 사실상 활용이 됐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이 다리오 아모데이가 이제 CBS하고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아직 이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인간조차 다 알지 못한다. 굉장히 이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클로드와 미국 정부가 갈등을 겪은 다음에 대체 AI로 거론된 게 오픈 AI였는데 이 오픈 AI는 이런 문제를 해결을 했나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오픈 AI는 그것을 해결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으나 이제 오픈 AI 내부에서도 좀 갈등이 있다라는 게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픈 AI 샘 알트먼은 미 전쟁부와 기밀 네트워크용 AI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엔트로픽이 거부한 조건을 AI 그 오픈 AI가 수용했다는 의혹이 많긴 했고 네. 근데 이제 샘 올트먼은 그것이 아니다. 기술적 안전 장치 그리고 명문화된 레드라인을 결합해서 오픈 AI 계약에도 대중 감시 금지, 그다음에 살상 무기 시 인간의 최종 사용 승인이라는 원칙이 포함되고 있고 미국 전쟁부도 이제 오픈 AI 요구 사항에 동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모델을 이제 엣지 기반으로 탑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사실 기술적으로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제가 앞서 잠깐 설명했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엣지 AI 그다음에 클라우드 AI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엣지라는 네. 거는 이제 자기 컴퓨터에서만 이 AI 알고리즘을 계산한 게 있고 클라우드는 이제 서버에서 AI가 계산한 다음에 결과값만 뭐 무기라든가 아니면 휴대폰 이런 데 쏴주는 방식인데 엣지 AI 경우에는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 클라우드 서버의 알고리즘이라는 내용을 수정하면 그걸 사용하고 있는 모든 AI 무기 체계라든가 장비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사용했다.
그리고 오픈 AI가 실시간으로 안전 스택이라는 걸 통제한다. 그러니까 이 AI가 잘못된 판단이라든가 비윤리적인 한 것을 막는 가이드라인 통제하는 그런 솔루션 같은 걸 적용했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근데 제가 앞서 말했는데 샘 올트만, 그러니까 오픈 AI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좀 있다고 했죠. 네. 이게 완전한 해결책인가 아니면 안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전히 논쟁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회했거나 아니면 전쟁보다 타협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모든 합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적용했기 때문에 그 AI랑 대화할 때 그 일반인도 사용하다 느끼실 거예요. 요건 안 돼, 저거 안 돼 이야기하다가 잘 구슬리고 말을 해준, 옛날에는 해킹이라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 프롬프트 해킹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로 해서 원래는 안 해줬다는 것들을 했던 경우, 그런데 가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가, 이렇게 돼서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서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본 거 보면 사실 예전에 그 터미네이터라는 할리우드 영화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40, 50대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당시 영화 이제 설정이 인공지능이 인류를 상대로 핵무기를 발사를 해서 인류가 사실상 전멸 상태로 가고, 이제 살아남은 소수의 인류가 다시 기계 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이 완전 자율 무기,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CEO도 우려했던 이 완전 자율 무기가 인간에게 좋은 방향으로만 활용이 될 것인가? 이게 지금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이라는 것이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까지 지금 발전을 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애초에 이 인공지능이 전쟁에 이런 식으로 활용되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저는 사실 인공지능 자체보다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인간이 문제라고 솔직히 말하면 생각합니다.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얼마 전에 AI를 연구하는 이제 현역 군 장교분들과 같이 그 AI의 군사적 활용에 대해서 소논문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해외 연구 결과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뭐가 문제냐면, 인공지능 사용해서 지금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AI한테 자율성을 더 줄수록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냐? 판단이 빨라지고 결정이 빨라지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네. AI 군사적 기술은 사실 인간의 욕망은 사람이 손을 안 거칠수록 네. 적한테 이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실 터미네이터가 그래서 스카이넷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었던 것도 설정이 어떤 게 있었냐면, 핵무기를 AI가 판단해가지고 발사하면 적국인 러시아보다 더 먼저 빨리 발사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AI한테 핵미사일 통제권을 넘겨준 거거든요. 그랬던 건가요? 예, 이것도 많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매니아적인 이야기인데, 네, 아닙니다. 근데 예. 실제로 그런 식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AI한테 자율성을 줄수록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인간의 그 의지와 욕망이 AI의 그 활용에 대해서 좀 악영향이 줄 수 있다라는 네. 것이 잘 문제점이고, 예.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안전장치 같은 것도 결국 LLM이라는 그 구조 특성상 결국에는 모든 것이 통계 모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직 완전하게 알지 못하는 것처럼 LLM이 통계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답지를 낼 때 정확하게 이 문제점에 대해서 글자를 하나 수정하거나 아니면 코드 수정으로 해서 모든 문제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 특성 때문에 좀 위험성이 크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은 최적의 결과라고 하면 사실 전쟁에서 승리라고 하면 다 간단하긴 하지만, 사실 승리를 하더라도 얼마만큼 피해가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목숨을 잃느냐, 사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까지 인공지능한테 다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니라고 해가지고 옛날 램프의 요정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설화에서 그 인공지능 위험성을 이미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공지능이 사람이 소원을 들어주는 그 지니 역할을 한다 했을 때 사람이 바라지 않는 결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줘 이렇게 했는데 손에 닿는 것이 모두 황금으로 되면 부자가 되잖아요. 네. 이런 기능을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사랑하는 사람을 만지면 이제 금이 돼버리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지지 못하고 평생 외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음식도 먹지 네, 못하고요. 그거랑 네. 똑같은 과정을 지니가 했던 것처럼 AI가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요구 조건을 낸 걸 달성만 하는데 그 부수적인 내용에 이런 걸 생각 안 하면 전혀 엉뚱하거나 파괴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모 신문 기사에서 AI를 활용해가지고 핵전쟁을 한번 해봤다. 이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 전쟁 상황을 한번 모의로 시나리오를 한번 해봤다. 뭐 이런 기사를 봤는데, 그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킹스 칼리지 런던의 케네스 페인 교수가 주도한 프로젝트 칸이라는 것인데 인공지능이 실제 핵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위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를 보여준 네.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터미네이터 2 설정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랑 네, 네. 굉장히 비슷한 건데 아마 이분도 저처럼 영화를 감명 있게 보신 것 같아요. 네. 연구팀이 오픈 AI의 GPT-5-2 그리고 엔트로픽을 클로드 소넷 4 그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 3 플래시를 사용해서 네, 네. 핵 보유국의 지도자 시나리오로 딱 임명을 했습니다. 넌 이제부터 핵을 가진 나라의 지도자야 하면서 이 성격을 다 입력한 다음에 총 21건의 핵무기 핵 위기 시뮬레이션 뭐 미국과 러시아가 갈등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AI한테 입력해주고 너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이것을 테스트한 결정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전략적 추론 단어 수가 78만 단어에 달하고 AI 내부의 사고방식을 다 이제 분석해서 뜯어봤다는데 실험 결과 AI 모델들은 인간의 상식을 좀 넘어서는 선택을 했다라고 했는데 시뮬레이션 게임을 95%에서 적어도 최소한 한 번 이상 무조건 전술 핵무기 이상을 사용했다라는 게 나왔고 AI는 핵무기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고 승리를 위한 효율적인 도구나 관리 가능한 수단으로 취급을 했다라는 네. 것이 연구 결과의 요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쓰는 것이 그냥 제일 쉬운 방법이고 사실상 그 방법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AI가 추론을 해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사실 그 희생자를 얼마나 작게 줄일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핵무기를 안 쓰면 뭐 300만 명이 죽는데 핵무기를 쓰면 뭐 30만 명이 죽는다 이러면 AI는 망설이지 않고 핵무기를 쓰고 이런 과정들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게 뭐 희생자의 수로 전쟁의 어떤 승패를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좀 AI와 이 인간이 내리는 윤리적인 판단이란 부분은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AI가 무조건 시키는 것만 하는 그 조건에 따라서만 만족해야 된다 이 문제 때문에 뭐 전쟁에서만 이기면 인류의 멸망에도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된 판단을 가질 수밖에 없고 사람이 이런 제한 조건을 입력하면 입력할수록 AI 알고리즘 결과는 그 제한 조건을 만족하면서 답을 내기 위해서 답이 늦어지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군과 적군의 AI들 중에서 이런 제한 조건을 작게 입력할수록 결과값이 빨리 나오잖아요. 네. 빨리 나오면 빨리 결정을 하니까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 순환의 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좀 모순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굉장히 많은 어떤 인명 피해를 내고 하지만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다면 AI는 그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사람도 과거의 역사를 보면 지금 무리하게 이제 많은 사람들 희생시키는 선택을 했던 독재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AI가 사람을 따라갔다 안 좋은 점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전쟁 그 상황에서 인간의 어떤 갈등 이런 걸 다룬 전쟁 영화들도 많은데 어쨌든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김민석 특파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드론과 AI의 발전으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건 전쟁에 동원된 군인과 또 무고한 국민, 바로 사람의 희생이 뒤따른다는 거겠죠. 인간의 생명을 더 쉽고 더 많이 빼앗는 기술 발전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는 없을지 또 의문과 고민이 많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번 전쟁이 마무리되고 중동 지역에 또 평화가 다시 찾아올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골라본 세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